그 말들은 거의 순진하게 들립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입에서 굴러나옵니다. 때로는 배려인 척, 서투른 농담인 척, 단순한 오해인 척 위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만적인 쉬움과 다듬어진 일상성 뒤에는 훨씬 더 어둡고 파괴적인 무언가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항상 고함이나 위협, 눈에 보이는 상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자주 정서적 학대는 속삭임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매주 톡방울처럼 스며드는 말들로 시작됩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감정과 기억, 심지어는 당신의 현실 자체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변명을 찾고 이해하려 했으며 어쩌면 자신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점점 더 촘촘하게 엮여가며 당신에게서 공기와 빛,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 자신을 빼앗아갑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이 당신의 집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이런 말들은 당신이 지치고 혼란스러우며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입을 때까지 파괴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은 자신이 끼친 해악의 정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모르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당신의 방패이자 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가해자의 무기고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7가지 말, 7가지 언어적 구조를 자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들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들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밝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당신이 이런 말에 반응하는 것이 과민 반응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보호 본능임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먼지 쌓인 교과서에서 나온 이론적인 탐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구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은 감정적 학대, 무너진 신뢰, 그리고 잃어버린 자존감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수년을 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기는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구입니다. 너는 모든 걸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너는 너무 예민해. 이 문구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교묘한 것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마치 순수한 관찰처럼 들리기도 하고 당신의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신경계를 배려하는 듯한 은근한 깔봄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친구들이나 외모 혹은 직업적 성취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약간 비웃는 듯한 미소와 함께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심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억울함, 부당함, 어쩌면 수치심까지 느낍니다. 나중에 당신이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고 당신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바로 이 문구가 돌아옵니다. 아, 제발, 자기야, 또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넌 모든 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 혹은 더 거친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내 의견이야, 농담이었어.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아버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짜증이 섞여 당신이 사소한 문제로 중요한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듯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의심까지 더해진 고통과 함께 홀로 남겨집니다. 정말 내가 과하게 반응한 걸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걸까? 이 말들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무효화의 메커니즘. 실제로 이 말은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고전적인 도구입니다. 이 말의 목적은 당신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침묵하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이 정당한지 의심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은 사실상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내 반응이 부적절해. 내 말이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식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초점을 당신의 과도한 예민함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도 똑같이 행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자신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말은 그들을 정상적이고 적절한 위치에, 당신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진짜 반응을 억누르기 시작하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 두려워서요. 장기적인 결과, 자기 신뢰의 침식. 당신이 모든 일에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고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점차 자신의 감정 신호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세상을 헤쳐나가고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경계가 어디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이 계속해서 고장났다고 여겨지면 당신은 그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진짜로 감정을 잘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지 못한 원망이 쌓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의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또다시 과민하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이 공감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그 감정은 당신의 것이며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느껴야 하고 느끼지 말아야 하는지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냥 농담이었어. 유머 감각도 없어. 이 말은 앞서 언급한 문장과 함께 자주 사용되거나 독립적인 무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골적인 무례함, 빈정거림, 심지어 굴욕감을 감추고 싶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상상해보세요. 파티에서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을 난처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당신의 외모, 지능, 습관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당신은 얼굴이 붉어지거나 속이 분노로 꽉 조여드는 것을 느낍니다. 나중에 당신이 불쾌함을 표현하려 하거나 혹은 당신의 표정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드러내면 파트너는 놀라거나 심지어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그냥 농담이었잖아. 유머 감각도 없어. 자신을 좀 웃어넘길 줄도 알아야지.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순수한 농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 망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농담을 한 사람을 두둔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악의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말들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재미로 위장된 수동적 공격성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군가, 특히 그 농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굴욕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유머는 진정한 유머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공격성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파트너는 여러 가지 목적을 추구합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경멸이나 불만을 표현합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즉시 면제받습니다. 결국 그저 농담일 뿐이니까요. 셋째, 그들은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독성 있는 농담이 아니라 당신이 유머 감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진지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가해자에게 매우 편리한 입장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언어적 공격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또다시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반응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장기적인 결과, 안전한 공간과 자존감의 파괴. 건강한 관계에서는 유머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기쁨을 주며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농담이 무기가 될 때 관계의 분위기는 독이 퍼지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파트너 곁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속임수나 당신을 희생양 삼는 농담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소모적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계속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시도마저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유머 감각을 의심하게 되거나 더 나쁘게는 갈등을 피하고 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이런 농담에 맞장구치고 모두와 함께 자신을 비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공허함과 분노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진정한 유머 감각은 결코 타인을 모욕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구,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해줄 거야. 이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에 대한 직접적이고 매우 강력한 타격입니다. 사랑, 애정,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조종의 대상이 되고 가해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실제 상황,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계획, 바람, 원칙 혹은 단순히 당신의 능력에 어긋나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약속을 취소하는 것, 당신 자신도 형편이 어려운데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것, 친구나 친척 중 한 명과의 연락을 끊는 것, 혹은 도덕적으로 당신에게 불쾌한 일을 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왜 할 수 없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고전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해하고 나를 위해 해줬을 텐데. 이 말은 종종 목소리의 비극적인 어조와 깊은 상처를 받은 표정과 함께 전달되어 당신의 죄책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 말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감정적 협박과 충성심 테스트입니다. 이 표현은 순수한 감정적 협박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최후통 처벌을 내립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압박의 지렛대로 이용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은 욕구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얼마나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 그들이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을 배신하거나 그들을 배신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필요는 무시한 채 자신의 감정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내가 불행한 건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장기적인 결과, 자아 상실과 의존적인 관계 형성. 이런 식의 감정적 협박에 자주 굴복하면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가 흐려집니다. 당신은 파트너의 필요와 욕구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이것은 개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내면의 불만과 원망이 쌓여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오로지 파트너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쪽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가 형성되어 감정적, 경제적, 시간적 자원이 고갈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최후 통첩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지지, 그리고 각자의 선택의 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네 번째 문구, 다 내 잘못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문구는 자신의 말과 행동, 특히 부정적인 감정과 분출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행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문을 쾅 닫거나 무언가를 부수거나 심지어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금기시되어야 하며 즉각적으로 관계를 종료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폭풍이 가라앉은 후 혹은 그 한가운데서조차도 당신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내 잘못이야. 네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자극받았어. 네가 이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화를 내지 않았을 거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비난하는 어조와 눈에는 의로운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혹은 진심인 척하며 자신의 반응이 단지 당신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였다고 믿습니다. 이 말들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책임 전가와 책임 회피. 이것은 전형적인 투사와 피해자 비난의 메커니즘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 공격성, 감정을 건설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무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분노, 폭발, 나쁜 기분의 원인이 됩니다. 마치 그들이 내 행동은 단지 반응일 뿐이야. 근본적인 원인은 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편리한 입장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사과하고 변해야 할 필요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약 당신이 잘못했다면 변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 매번 당신의 행동에서 정당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결과, 안전감의 파괴와 희생양 역할의 형성, 누군가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당신은 무언가 잘못할까봐 항상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당신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고 또 다른 폭발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파트너의 기분을 미리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지치게 만들고 관계에서의 안정감을 파괴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어떤 말이나 행동도 도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관계의 문제에 대한 희생양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 소진,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증으로 가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성인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거나 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반응과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슷한 말을 인생에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친척과의 대화에서도 말이죠. 그 말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힘든 상황에서 덜 외로움을 느끼고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아무도 나처럼 너를 이해해주거나 사랑해주거나 참아주지 않을 거야. 이 문장은 아주 미묘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독화살로 여러분의 자존감과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실제 상황 예시입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보통 이 문장은 여러분이 약해진 순간에 내뱉어집니다. 다툰 후에 여러분이 울거나 파트너의 행동에 불만을 표현할 때 혹은 이별 가능성을 언급할 때 파트너는 동정적이거나 은근히 깔보는 태도 또는 약간 비극적인 분위기를 취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 한번 생각해봐. 누가 너처럼 까다로운 성격에 이런 문제들과 요구를 가진 너를 필요로 하겠어? 나처럼 너를 참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있는 그대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은 나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너한테 신경도 안 쓸 거야. 이 말은 은근한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봐. 행운을 빌어. 하지만 결국 돌아오게 될 거야. 이 말들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고립, 자존감 약화, 그리고 의존성 형성이 있습니다. 이 말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 자신에게 더 단단히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다른 누구에게도 충분하지 않으며 자신만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관계, 사랑, 그리고 수용의 기회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것은 관계가 당신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떠나는 것이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실제 혹은 상상 속 결점을 강조하며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동시에 자신을 마치 당신의 불완전함을 견뎌주는 유일한 구원자처럼 내세웁니다. 이것은 감정적 의존성을 만들고 다른 건강한 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에서
당신을 고립시키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마치 그들이 내가 너의 한계야, 더 나아질 일은 없으니 비록 고통을 주더라도 네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겨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결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신념의 파괴. 이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실제로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매력, 장점, 그리고 다른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까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굴욕, 무시, 고통까지도 감수하려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함정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이 관계 밖에서는 무가치하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기 때문에 당신을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해 그 반대로 설득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종과 통제입니다. 6번째 문장.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널 아끼니까 하는 거야. 이 문장은 가장 교묘한 것 중 하나인데 당신의 신뢰를 이용하고 가장 밝은 의도 뒤에 통제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배려는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고 의지를 억누르는 구실이 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고 명령처럼 들리는 원치 않는 조언을 하며 당신의 친구, 일, 취미, 옷차림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와의 연락을 제한하거나 당신의 재정을 통제하거나 어디에 갈 수 있고 어디에 갈 수 없는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박하거나 독립성을 지키려 할 때마다 그들은 무장해제시키는 미소나 진지한 표정으로 대응합니다. 나는 그저 네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이게 너에게 해가 되는 것 같아 보여. 저 사람은 너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 이 일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나는 오직 너를 아끼고 사랑해서 그리고 너를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들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미덕으로 위장된 통제입니다. 고상한 동기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말들은 진심 어린 배려가 아니라 완전한 통제에 대한 욕구를 숨기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의견, 바람, 그리고 삶의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엇이 당신에게 좋은지 아닌지 결정할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차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현명하고 더 많은 경험이 있으며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잘 안다고 스스로를 내세웁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를 억누르고 당신이 그들의 결정과 승인에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의 배려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당신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욕망을 숨기기 위한 연막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인 결과, 독립성 상실과 유아화. 만약 당신이 파트너가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점차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능력,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배려하는 파트너의 승인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이끌려 다니는 유아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성은 억압당합니다. 당신의 진짜 욕구와 필요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진정한 배려는 항상 타인의 경계, 그들의 선택권과 실수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배려는 지지해주지, 명령하지 않습니다. 인도해주지, 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려가 당신을 숨막히게 하고 자유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학대입니다. 7번째 문구. 너무 과장하는 거야. 네가 지어내는 거잖아. 그런 일은 없었어. 이것은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문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신의 인격, 현실에 대한 인식, 기억, 그리고 정신의 근간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정수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당신은 분명히 파트너가 무언가를 말했다거나 약속했다거나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완전하고 단호한 부정뿐입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은 없었어. 네가 상상한 거야. 또 과장하고 아무 근거 없이 지어내는 거잖아. 때로는 이런 말이 진심 어린 놀라움이나 심지어 당신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는 표정과 함께 나옵니다.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자기야, 좀 쉬는 게 어때? 당신이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더 확신 있게 주장할수록 파트너는 더욱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이 말들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당신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술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며 그 목적은 당신이 자신의 인식, 기억, 그리고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가해자는 명백한 사실, 말, 사건을 부정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동시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항상 옳고 당신은 건망증이 심하거나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상상에 빠지기 쉽거나 심지어 미쳐가고 있다는 대안적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의 사건 해석에 완전히 의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기억, 감정, 눈과 귀를 믿지 못한다면 누가 당신의 진실의 주된 원천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들입니다. 장기적인 결과, 자기 자신과의 연결 상실, 그리고 정신질환의 위험,
가스라이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누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그러다 점차 의심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하거나 특정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불안, 혼란, 고립감을 초래합니다. 심각한 경우 가스라이팅은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실뿐만 아니라 자신, 직감, 내면의 목소리와의 연결도 잃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 학대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격 그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7가지 문장 속에서 당신이 정기적으로 혹은 가끔이라도 듣는 말을 알아차렸다면 이것은 단순한 소통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감정적 학대는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삶을 파괴하는 현실입니다. 감정적 학대는 교묘하게 자신을 정상이나 성격의 특성으로 위장할 수 있는 교활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정상입니다. 당신은 어떤 감정이든 느낄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그것을 폄하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유머는 유머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사랑은 자기 비하와 자신의 경계를 포기함으로써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성인의 감정적 폭발이나 나쁜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아무도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해 그 반대로 설득할 권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회를 넓혀주고 자유를 존중합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현실 인식,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기반입니다.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그것들을 파괴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적입니다. 이러한 문장들을 인식하고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치유와 해방을 향한 길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관계에서 기분이 나쁘거나 억압받거나 죄책감이나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나 특이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룹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서적 안녕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는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 바로 떠나는 결정입니다. 떠나서 자신을 구하고 자신을 되찾으세요. 내레이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유한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고 관계의 역학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이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영상이 중요할 것 같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중요한 심리학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면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